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란히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조합이었고 더 말이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순간 눈을 의심했지만 그들이 나눈 자연스러운 표정과 움직임은 한두 번 다녀온 사이처럼 익숙해 보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앞에서 현실처럼 펼쳐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장면일 거라고 제 눈을 의심하면서도 제 심장은 이미 수없이 많은 의심으로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비밀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결혼 7년 차였던 저는 요즘 남편의 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늘 붙어 있던 핸드폰은 화장실까지 따라다녔고 야근이라는 말은 너무 자주 들렸으며 그의 눈빛은 어느 순간부터 나를 통과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권태기려니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부부간의 침묵이라고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그의 외출 시간과 늘 정해진 요일에 맞춰 비워지는 통화 기록은 저를 점점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현관문에 쏟아진 비닐봉투 사이로 낯선 여자의 향수가 스쳤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짧은 메시지 하나에 저는 더 이상 의심을 덮을 수 없었고 결국 남편 차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부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를 지치게 만든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상상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주 목요일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한 남편은 저녁도 건너뛴 채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운동 간다며 챙겨 입은 옷은 너무 말쑥했고 나간 뒤 15분 만에 위치 알림이 떴습니다. 목적지는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차량은 빠르게 외곽으로 빠져나갔고 어느 허름한 골목 안 작은 모텔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당장 그 뒤를 쫓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아무리 상상했어도 모텔이라는 단어와 제 남편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제 마음 한쪽에선 혹시 그냥 친구를 데려다 준 건 아닐까 하는 억지 합리화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주를 포함해 3번 연속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이제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목격은 4번째 목요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차량이 모텔 앞에 도착했고 그 문이 열리며 내린 인물은 단지 남편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또 한 사람. 분명히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텔 안으로 사라질 때 저는 제 현실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이제 제 눈앞의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머릿속은 수없이 많은 질문과 가능성으로 가득 찼고 저는 그날 이후 모든 퍼즐을 맞추기 위해 나서게 되었습니다.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끊임없이 재생됐고 그에 대한 해석과 의심은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혹시 둘 사이에 상상도 못할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혹은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머릿속에서 수십 번 되뇌어도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목요일을 기다렸고 그날만큼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보다 먼저 퇴근해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위치 추적기를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역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차를 몰고 나갔고 그의 도착 알림이 뜬 건 오후 3시 27분, 바로 금성장 모텔 근처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그 모텔 인근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보이는 흰색 SUV 한 대, 조수석 문이 먼저 열리며 내린 건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뒤이어 내린 남편은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시어머니의 팔을 받쳐주며 모텔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도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린 듯 땅에 박혀 있었고 눈동자만이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밖으로 끄집어내 현실이라는 이름의 무대에 세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같이 사라진 그 건물은 평범한 모텔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남편이 어머니와 함께 여름마다 다녀왔다는 낡은 간판 속에 아직도 오래된 냉방기와 희미한 형광등이 걸려 있는 그곳. 저는 무언가 더 큰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예감에 휩싸였고, 이젠 확실히 알아야겠다는 의지가 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금성장 모텔 주변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상점 주인들에게 은근히 물어보기도 했고, 모텔 직원에게 접근하기 위해 이름을 속이고 투숙객인 척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주중 낮 시간대 프런트에 앉아 있던 나이든 남자에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고, 그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결국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두만이었고 이곳에서 일한 지는 15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김두만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부부와 어머니는 꽤 오래전부터 이곳을 자주 찾았다고. 단지 묵으러 오는 게 아니라 방 안에 어떤 장비를 설치하곤 했다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촬영을 위한 세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 여자가 리더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몰랐지만 그의 말은 제게 더욱 큰 의문을 안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촬영을 주도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은 그에 순응하듯 따라다녔다는 것. 단순한 외도 혹은 가족 간의 비밀 이상으로 이건 뭔가 의도된 시나리오처럼 느껴졌습니다. 모텔이라는 공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촬영. 연결되지 않는 듯한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텔 내부를 직접 들여다보자. CCTV든 장비든 눈으로 확인해야 비로소 끝이 보일 것 같았습니다. 모텔 근처를 몇 번이나 맴돈 끝에 저는 마침내 김두만 씨에게 마음을 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엔 피로와 묘한 동정심이 뒤섞여 있었고 저는 마지막 결심을 담아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만약 혹시 그날의 CCTV 영상을 볼 수 있다면 그저 오해만 풀리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는 말없이 서랍을 열어 오래된 키를 꺼냈고 저를 2층 끝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벽 한쪽에 놓인 모니터에는 칙칙한 흑백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두만 씨는 말했습니다. 요일별로 특정 손님이 미리 지정한 방에서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들이 이용했던 시간대는 대부분 평일 낮이었고 정해진 형식처럼 반복된 행동 패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그 방 번호와 시간대를 지정해 다시 보기 영상의 재생을 요청했고 곧 화면이 전환되며 그날의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녹화된 영상 속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나란히 방으로 들어섰고 예상과 달리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커튼을 닫고 천천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흐느낌은 곧 무너지는 오열로 바뀌었고 시어머니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진실 같았습니다. 숨죽인 채 화면을 보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진 중 하나는 아주 오래된 흑백 가족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년 시절 병원에서 찍은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에 쥐고 있던 일기장에는 또박또박한 필체로 아이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고 날짜는 1987년 여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두만 씨는 영상 재생이 끝나갈 무렵 말했습니다. 저 부부는 대본을 들고 오기도 했고 카메라 설치를 요청한 적도 있었다고. 처음엔 이상했지만 나중에는 그저 자주 오는 단골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방을 나와 모텔 앞까지 걸어 나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분명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건 이제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역할극인지 과거의 기억을 되짚기 위한 시도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그들의 행동은 외도의 현장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과거와 상처, 가족이라는 이름의 복잡한 서사가 얽혀 있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를 조용히 따로 만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 한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다 말할게. 약속한 시간보다 이르게 도착한 시어머니는 이미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한 차림이었고 눈 밑에는 얕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 통하길 바랐습니다. 어떤 해명이든 설명이든 지금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상훈이는 기억을 많이 잃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4살 때 어머니, 그러니까 친모를 사고로 잃고 이후 너무 갑작스레 재혼한 가정에 받아들여졌다고요. 시어머니는 상훈의 아버지와 혼인한 직후 그 아이가 매일 밤 울면서도 이유를 말하지 못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자신도 부모가 처음이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생모를 언급하지 않는 게 배려인 줄 알았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힐 거라 생각했고 지금 자신이 해주는 사랑이면 충분할 거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훈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말수가 줄고 감정이 단절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아들의 내면에 무언가가 뿌리 깊게 묻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결국 결혼하고 나서도 쉽게 터놓지 못하는 아들의 다친 감정을 보며 직접 진실을 끄집어내는 방식으로라도 도와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상훈이 무의식 중에 혼잣말하듯 말하던 모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생모와 함께 머물렀던 그 장소. 여름 휴가 때마다 묵었다는 금성장 모텔. 거기서 생모가 웃으며 수박을 썰어주던 장면을 상훈은 수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했고 그 기억이 그의 유년의 마지막 온기였다는 것도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공간으로 아들을 다시 데려갔습니다. 처음엔 거부했고 화도 냈지만 몇 번을 설득한 끝에 결국 상훈은 따라왔고 그 방 안에서 오랫동안 묵혀온 감정을 토해냈다고 했습니다. 모텔 방문은 단순한 재현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상훈에게 엄마라는 존재를 그리고
자신이 그 공백을 어떻게든 메우고 싶었다는 걸 느끼게 해주기 위한 의식 같은 시간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 할 순 없었고, 이제는 당신도 그 여정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남편에게 그녀는 단순한 새엄마가 아닌 잃어버린 시간과 감정을 감싸 안아준 유일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사람을 끝까지 오해했다는 사실이 미안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실타래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고, 저 역시 남편과 함께 그 기억의 중심으로 걸어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진실들 앞에서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안도감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막연했던 의심이 명확한 맥락을 가진 이야기로 정리되자 저는 그 감정의 끝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조심스럽게 시댁을 방문해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훈의 어린 시절 사진을 한번 보고 싶다고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를 데리고 오래된 창고로 향했습니다. 시댁마당 끝편에 붙어 있던 그 작은 공간은 몇 년간 열지 않았던 듯 묵은 먼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천장에 전구를 켜고 구석을 뒤지던 시어머니는 낡은 여행용 트렁크 하나를 꺼냈고 저는 그 안에서 곧장 꺼내진 오래된 앨범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은 빛이 발해 있었고 종이들은 눅눅하게 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지금의 남편 상훈의 유년 시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그 사진 속에 등장한 얼굴이 제게는 익숙하지 않은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슬프면서도 따뜻했고 아이를 품에 안은 채로 강가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앨범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상훈의 어머니라고. 그리고 이 앨범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상훈이 유치원에 처음 등원하던 날, 병원 복도에서 놀고 있던 날, 그리고 생일 케이크 앞에서 눈을 감고 있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진마다 곁에는 지금의 시어머니가 아닌 생모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제야 상훈이 왜 금성장 모텔이라는 장소를 기억 속 깊이 품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유년의 마지막 평온이 머물렀던 공간이자 잊지 못할 가족의 흔적이 남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앨범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질투도 났다고. 자기 아이로 키웠는데 가끔 그 아이가 전혀 다른 기억에 갇혀 울먹이는 모습을 보면 차라리 자기가 모르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생모에게 고맙다고. 상훈이 그런 기억이라도 남아 있어서 어른이 돼서라도 풀어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이 앨범은 단순한 기억의 기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함께 꺼내고 복원해 가야 할 가족의 퍼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앨범을 남편에게도 보여줘야겠다고. 지금이라면 그도 그것을 함께 넘겨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앨범을 넘기며 정리된 감정은 곧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상훈은 이 기억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그는 정말 자신 안에 그 공백을 자각하고 있었을까?
사진 속 생모의 얼굴은 분명 따뜻했지만 지금의 상훈에겐 그것을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다시 마주 앉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꺼냈습니다. 의외로 상우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지 나 때문에 가는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도 궁금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상담사는 정혜진이라는 여성으로 말투는 조용했지만 눈빛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조도 아래 차분한 음성과 함께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초기 상담은 주로 저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제게 상훈의 최근 변화, 유년기의 상훈에 대해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 그리고 금성장 모텔에 얽힌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고 천천히 정리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상훈 씨는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이 깊이 배어 있고 그건 어릴 때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거나 받아들여질 기회를 갖지 못한 아이들이 자주 겪는 문제라고요. 그날 이후 정혜진은 상훈과의 일대일 상담을 이어갔고 저는 옆방에서 대기하며 변화의 조짐을 지켜봤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상훈은 상담실을 나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때 왜 울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 안에서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감정이 말로 설명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담실에 앉으면 그 감정이 천천히 풀린다고 했습니다. 정혜진은 그런 상훈을 지켜보며 그가 자기 안의 기억을 이제야 꺼내 들여다보는 중이라 말했습니다. 그 기억은 과거의 슬픔을 다시 떠올리게도 하지만 동시에 그걸 넘어설 힘도 만들어준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상담이 단순한 회복이 아닌 두 사람의 관계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장치가 되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혜진은 상담실 벽장 안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상훈이 그려본 유년기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수박을 자르는 손, 방 한쪽에 놓인 선풍기, 그리고 한 손엔 자신의 손을 꼭 쥔 여성의 그림. 색은 흐리지만 감정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기억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는 그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상담이 이어지면서 제 안에도 묘한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픔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를 미워했던 제 지난 시간이 괴로웠고 때로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먼저 손을 내밀었더라면, 내가 좀 더 잘 참아줬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줄줄이 떠올랐고 그 마음은 곧 외로움이 되어 저를 삼켜들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며칠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결국 친정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 끝 벤치에 앉아 저는 아무 말 없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바람은 살랑거렸고 마당 한켠에선 고양이 한 마리가 느릿하게 몸을 부비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묻더군요.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냐고. 저는 대답 대신 작게 숨을 내쉬었고 천천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이상한 행동, 모텔에서의 충격적인 목격,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백까지. 엄마는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부라는 건 때로는 두 사람이 아니라 두 개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라고.
각자의 과거를 상처를 해석하지 못한 기억을 안고 있으면서도 현재란 이름으로 함께 걷고 있기에 때로는 어긋나고 엇갈리고 이해할 수 없는 벽을 마주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일이라고요. 그 말이 어쩐지 크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상훈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며 상담을 권했고 사진을 보자고 했지만 정작 저 자신은 내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상훈이 걸어가는 그 감정의 길을 뒤따라가라고. 멀찍이 지켜보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흔들리고 함께 멈추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사랑이란 건 결국 상처가 난 자리에 다시 피는 연민이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해받고 싶었던 건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그 순간에서야 인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길고도 짧은 오후를 엄마의 벤치에서 보낸 후 마음을 고쳐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상처뿐 아니라 내 안의 상처도 함께 보듬어야겠다고 결심한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당신과 잠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했던 그 사람은 결혼 이후 지금까지 제게 먼저 말을 건 적도 감정을 드러낸 적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이유도 묻지 않고 저는 조용히 시댁을 찾았습니다. 집마당 한켠 오래된 나무 의자에 시아버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는 꺼내지 않았지만 손끝은 습관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그의 눈가는 유난히 붉어 보였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시아버지는 무거운 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상훈이가 어려서부터 말이 없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상처였다는 걸 늦게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 엄마가 떠나고 너무 빠르게 재혼을 선택했던 것도 자신이 그 상황을 정리하려 급하게 덮어버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땐 아들을 생각해서라 기보단 혼자 남겨질까 두려웠던 자신을 위해 판단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나름의 이유와 상처가 있었겠지만 상훈의 감정은 여전히 묻혀 있었기에 무겁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먼 하늘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훈이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론 안도했고 다른 한편으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고요. 그가 털어놓은 또 하나의 이야기는 상훈의 생모가 사고를 당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달라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은 너무 무감각했고 병원 복도에서 담배만 태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아이를 제대로 껴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쩌면 상훈의 내면에 남은 결핍은 어머니의 부재뿐 아니라 아버지의 침묵이 함께 얽혀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상훈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부부가 함께 다시 살아가려면 상처를 회피하지 말고 손잡고 마주해야 한다고요. 그 말은 충고가 아니라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시아버지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상훈에게 이제껏 하지 못한 말을 해야겠다고. 아프더라도 꺼내고 두려워도 함께 울자고.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가족이 되는 길의 입구에 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아침부터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밤새 꿈자리도 좋지 않았고 어제 시아버지와 나눴던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무덤덤한 얼굴로 아침밥을 넘겼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엔 오래도록 감춰왔던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날따라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금성장 모텔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지 않겠느냐고. 처음엔 그가 멈칫했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땐 오전 11시, 햇살은 따뜻했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그 낡은 간판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은 여전했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프런트엔 여전히 김두만 씨가 있었고 우리를 보자마자 그는 말없이 방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익숙한 번호가 적힌 열쇠. 그 순간 저는 짧게 숨을 삼켰습니다. 방 안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된 선풍기, 누렇게 바랜 커튼, 벽에 걸린 싸구려 풍경화까지. 상우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창가에 섰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꺼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시댁 창고에서 가져온 앨범 사진 몇 장과 정해진 상담사가 건네준 상훈의 유년기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한참 뒤엔 고개를 떨군 채 그대로 앉아버렸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상우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흐릿하게 떠오른다고. 엄마가 수박을 썰던 모습, 그 손에 남아있던 비누향. 생모와의 마지막 여름이 그저 따뜻한 색감으로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이 그 여름 이후부터 세상을 멀리했었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금성장 모텔의 방 안은 조용했고 햇빛은 유리창 사이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상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당신의 그 시간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야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방을 떠나 다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진은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 다시 안고 나왔고 그 순간 어깨를 짓눌렀던 어떤 무게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텔을 나서며 상우는 처음으로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주 작고 어색했지만 그 미소는 분명 저를 향해 있는 미소였습니다. 금성장 모텔에서 돌아온 뒤 상우는 조용히 자신만의 속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갑작스러운 외출도 줄었고 퇴근 후엔 집으로 곧장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에 조바심 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급하게 끌고 가지도 않았고 애써 웃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내기로 했습니다.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짧은 산책을 나가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상우는 어느 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상담을 조금 더 받아보고 싶다고. 기억을 꺼내는 게 두렵지 않냐는 제 물음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들이 덮어둬야 할 상처가 아니라 다시 꺼내어 바라봐야 할 자기 일부라고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가 바라는 건 완벽한 위로가 아니라 무너지더라도 그 곁을 함께 지켜봐 줄 사람 하나였다는 걸 그제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상담사와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그녀가 건넨 말 한마디를 오래도록 마음에 담았습니다. 치유는 변화가 아니라 연결이라고. 단절된 마음을 다시 잇는 그 여정 자체가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우리가 겪었던 지난 몇 달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의심, 충격, 눈물, 오해,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진실과 용서. 그것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를 이전보다 더 가까이, 더 깊이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작은 소박한 식사를 준비해 저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식탁엔 익숙한 반찬들이 놓였고 아버지 장용철 씨는 묵묵히 술잔을 돌렸습니다. 조용하고 어색하던 분위기는 상훈의 한마디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셋이 금성장 모텔 근처에 다시 가보자고. 숙박이 아니라 그냥 산책 겸 추억 여행을 하자며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웃었고 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예전보다 훨씬 단단하게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버겁고 무겁지만 결국 그것은 기억을 나누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 기억이 상처일지라도 함께 마주하고 함께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낼 수 있다는 걸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새로운 시간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아 오해 속에 놓인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용기를 건넬 수 있다면 그 또한 이 여정을 겪어낸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